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핏줄, 물류가 막히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운송 거부가 시작됐는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자동차 공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오늘 오후부터 생산 라인이 일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 공장인 울산 현대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인공 기자. 자, 공장 앞이 한산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평상시 이곳 정문을 통해 자동차 부품 납품 차량이 하루 평균 11,000회 정도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납품 거부에 들어가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계약한 운송업체가 모두 19개 회사인데요. 이 운송업체 소속 화물차 노동자 가운데 약 70%가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를 봉쇄하였는데 정부에서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기에 저희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자 자동차를 향하게 됐습니다. 일부 파업 조합원들은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부품을 싣고 온 납품 차량 운전자를 설득해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저스트인타임, 즉 적시 생산 방식으로 공정을 운영합니다. 공장에 부품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부품을 받아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부품 운송이 중단된 지 2시간 만에 일부 부품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 생산 라인이 오후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생산을 마친 완성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 역시 운행을 중단하면서 출고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이미 생산 라인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신차 출고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루에 2,000대쯤 생산하는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도 부품 운송이 중단됐고 카니발 등 매일 1,000대 가까이 생산하는 광명 기아차 공장에서도 완성차 출고가 멈췄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제 소비자의 심정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대로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물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 타이어, 시멘트도 운송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확실히 약속할 때까지 모든 물류를 다 막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배제하라! 일본사를 배제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철강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의 95%가 화물연대 조합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평소 나가던 철강 물량의 절반도 못 나갔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도 운송이 중단됐습니다. 어제는 한 개도 못 나갔고 오늘은 경찰 협조를 받아 겨우 평소 물량의 30%를 내보냈습니다. 미리 타이어를 물류센터로 옮겨두긴 했지만 이번 주를 넘기면 생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차 통행을 막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경찰관 나오세요. 공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조합원 15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협박만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 일몰 폐지를 약속하거나 폐지를 시키거나 그 이후에는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가 열린다면 국회 결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국토부가 참석을 거부해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여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망 대란으로 시멘트가 부족한데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소주와 맥주도 운송이 막히면서 가게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상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수색역 근처에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 강원도와 충북에서 기차로 실어 나른 시멘트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쓰는 시멘트입니다. 하지만 운송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멘트 운반 화물차들은 모두 멈춰섰습니다. 하루에 기본 4,000톤에서 5,000톤이 판매가 돼야 되는 공장이죠. 근데 지금은 어제 오늘 완전히 제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책은 없다고 봐야죠.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당장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초부터 시멘트 가격이 뛰어 물량 구하기도 힘든데 파업까지 덮친 겁니다. 비축해둔 시멘트는 겨우 하루 이틀치라 내일부터는 공사가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라고 보내줬었는데 안 되는 건데 항상 계속 못하게 되면 다 중단하는 거죠. 소주와 맥주도 운송이 막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소주의 출고량은 평소의 3분의 1, 오비 맥주의 출고량은 5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아직은 재고가 좀 남아있지만 가게들마다 걱정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에 화물연대 화합이 들어가면 물류 쪽이 지장이 있으니까 그 확보를 미리 좀 해놓은 게 좋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들은 점포마다 소주 주본을 하루 한 상자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번 파업의 열쇠말은 안전 운임제입니다. 화물차의 적은 운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운송하려다 보니 과적에 과속, 졸음운전 같은 위험천만한 질주가 계속돼 왔고 그러지 말고 운임 더 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2년 전에 도입한 게 바로 안전 운임제입니다. 단 손해가 크다는 기업들 호소에 3년이 되는 올해 말이면 폐지되는 일몰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듯이 최근 경유값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안전운임제 폐지되면 생계조차 어렵다. 그러면 또 죽음의 질주가 이어질 거라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인데 기업들은 더 이상은 물류비 감당 못한다며 반발합니다. 사실 벌써 20년이나 묵은 문제이고 물류 대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배주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2003년 처음 시작된 뒤 20년 동안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거의 매년 물류 대란으로 나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보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물류 대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2008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10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운임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장 경제 체제를 흐트리는 사회주의다. 과거 소련도 가격 통제하다가 망했다면서 안전운임제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두 차종에 한해 3년 동안만 시행해보자고 타협했습니다. 대신 2년 뒤에 국토부가 시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몰 1년 전에 국토부 장관이 그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국토부는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네. 땜질 처방으로 도입된 반쪽짜리 안전운임제.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에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일부 의원분들한테 설명도 좀 드리고 공청회 같은 거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치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밀렸습니다. 결국 화물연대의 13번째 파업과 그로 인한 물류 대란이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냥 방치한 겁니다. 많이 좀 참았었거든요. 저희들은 국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욕 안 먹고 정부가 그래도 좀 바뀌길 바랬어요. 근데 점점 하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탄압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토부는 뒤늦게 기업들과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20년 묵은 논의를 또 원점으로 돌리자는 거냐며 안전운임제 도입부터 약속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검찰 측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미국도 법무 관련 일을 한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한다. 이게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검사의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출근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밝은 모습으로 인사한 윤석열 대통령. 많이 준비하셨어요? 검찰 편중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재풀이 좁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곧바로 웃음기를 거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김선수 대법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사례를 들어 자신을 향한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반박한 겁니다. 또 측근이자 검사 출신으로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선 보란 듯이 아주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융감독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가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기관이어서 오히려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검치국가가 됐고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새로운 국민의 나라는 새로운 검사의 나라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변은 검찰 같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1차원적인 접근입니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과거 출퇴근길 카풀 인연으로 알려졌던 강수진 전 검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내정이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는 인사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의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엔 민변 출신 법조인들이 많았다고 반박을 했죠. 과연 이 민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얼마나 많았는지 또 지금과 그때 상황이 비슷하고 다른 게 뭔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 출신과 이전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출범 초기를 비교해 보면요.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6명,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내각을 보면 윤 정부의 장차관급에서는 검찰 출신이 7명이고 문 정부의 장차관급에는 김혜숙 법제처장 단 1명이었습니다. 정권 출범 시기만 놓고 보면 이번 정부의 편향이 두드러집니다. 임기 전체를 놓고 보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실장급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은 36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뿐이었습니다. 36명 중에는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도 있었지만 이들은 사법부 소속입니다. 소속 부처까지 보면 70%인 25명이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민변 출신이 대거 영입됐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청와대에는 민변 출신이 8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전문 분야인 인사검증과 법률을 다루는 직책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선을 보면 사상 첫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기존에 법조인과 무관했던 요직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력 분립의 훼손과 권력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현직 검사거나 또는 검찰 출신인 사람이 그 다양한 직종의 직위들을 차지하게 되면은 권력 분립의 틀에 어긋나는 것이 돼버리죠. 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법조인의 공직 진출은 일부 정무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다른 정치, 사회 경력을 거친 뒤에 지원과 채용이라는 틀을 통해 임명된다는 점에서 검사 경력만으로 장차관으로 직행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민변을 거론한 데에 대해서 민변 측은 현 단계에선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 정부의 검찰 편증 인사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셨듯이 초기 인선에 대한 절대 수치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숫자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줄곧 비판해온 전 정권의 선례를 답습하고 오히려 심화하는 모양새라는 건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자, 모레부터 열흘 동안 용산공원이 임시 개방이 되는데요. 하루 2,500명씩 오는 12일까지 벌써 예약이 꽉 찼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용산기지의 환경오염인데요. 기지 곳곳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오염 물질들이 검출이 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시 개방되는 구역은 대통령 집무실 남쪽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루 2,500명씩 선착순으로 관람 예약을 받고 있는데 12일까지는 예약이 다 찼습니다. 예약한 관람객들은 2시간 동안 허용된 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개방 대상 구역의 3분의 2나 되는 지역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독성물질인 비소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유계의 총 탄화수소는 최대 20배에서 40배나 초과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야구장 구역 전만대 주변에서도 비소와 석유계의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9배를 넘어섰습니다.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킨 독성물질은 가스 성분으로 변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토양 속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수질 오염이 되거나 기체로 증발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노출되거나 하는 문제들이죠. 국토부 환경부는 하루 2시간 정도 관람하는 정도라면 건강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땅에 잔디를 깔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걸 억제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점별로 정확한 농도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답하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제 독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걸 덮은 다음에 그 덮은 그 위에서 2시간이 괜찮다는 것은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용산공원의 시범 개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 부지의 토양 오염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하는 집회를 전면 금지해 왔었죠. 하지만 소규모 인원에 한해선 일부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를 법원이 잇따라 허용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집무실 앞 집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무실 쪽을 향해 북을 두드립니다. 오후엔 약 1,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대통령 집무실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전진해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약 300m 떨어진 삼각 지역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달리 집회나 행진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00m 밖에서만 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제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같은 규제를 멈춰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 7건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사는 관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집무실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7전 7패의 결과를 받아든 경찰은 결국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규모 집회 등 법원이 제시한 범위 안의 집회는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한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일주일 전만 해도 법원의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진 집회 금지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입장을 바꾼 만큼 그동안의 법원 결정을 고려하면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선 500명 안에서 참석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다 허용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검토해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고령으로 지병을 알아온 만큼 이번에 교도소를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정치권, 특히 여당에선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특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옮겨 생활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관할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70살 이상이면 형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81살의 고령으로 당뇨 등 지병을 앓아왔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재작년 12월 동부구치소 수감 당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 풀려난 뒤 광복절 무렵 이뤄질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위신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은 당선에 도움을 준 MB 측근들을 위해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해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박 전 대통령만 사면했습니다.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지검은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KB저축은행에서 기업들의 대출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었는데요. 횡령한 돈이 9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직원 결국 구속이 됐는데 빼돌린 돈을 도박에 거의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KB저축은행 본점입니다. 기업 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직원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여 동안 회사 돈 9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기업의 대출 문서를 조작해 동료 직원을 속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업 고객은 기존에 승인받은 한도 안에서 대출금을 나눠서 빌릴 수 있습니다. 가령 50억 원 한도로 대출을 승인받았다면 그 안에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중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기업의 요청이 없는데도 가짜로 서류를 꾸며 담당자에게 전달한 뒤 본인이 쓰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습니다. 기업 대출은 매달 이자를 내는 방식이 아니어서 해당 기업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직원이 빼돌린 돈의 90% 이상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KB저축은행은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에 대해서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횡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지 최소한 이 반복되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지난 5년간 금융권에서 횡령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174명, 규모는 1,000억여 원에 달합니다. 횡령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지만 적발까지 늦다 보니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11.6%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 사이의 설전이 진흙탕 싸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NS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서 거친 말들을 서로에게 쏟아냈는데요. 여당 내 차기 권력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민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뒤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육모 방망이와 비슷한 철퇴를 선물로 받았다며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 잘 간직하겠다고 적었는데 정진석 의원의 과거 거친 발언을 끄집어내 꼬집은 겁니다.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이 대표는 이후 SNS에 잇따라 글을 올리며 정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충남 출신의 정 의원을 겨냥해 충남 지역 공천에서 자격 시험에 탈락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공개했고, 정 의원의 당 혁신위 비판에 대해선 혁신위에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며 적당히 하라, 혁신이 흠집내자고 사람을 흠집내냐고 맞섰습니다. 오선 중진의 정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한반도 문제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뭐 역성든다 그랬나? 러시아를 두둔하고 역성든 적은 없고요. 이 대표의 언행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공개적 위협으로 언론을 막는 건 삼김 시대에도 보기 어려웠다.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고, 폴란드 현지에서 방송 인터뷰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 대표도 그렇고. 선거를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뒤통수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올바른 정치인지 묻겠습니다. 감정 싸움에 폭로전으로까지 번진 이 대표와 정 의원의 설전을 놓고 대선 때부터 쌓여온 이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멈춰있던 K-팝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BTS 같은 세계적인 스타뿐만 아니라 신인 그룹들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이유를 김태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LA에서 대규모 공연을 성공적으로 열었던 BTS. Yes, everybody here, you just go up to them and you talk to them and they're like family already. It's a big community. 해당 공연으로만 BTS는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다른 K-팝 그룹들도 잇따라 미국 공연에 나섰습니다. 아이들, 골든차일드, 더 보이즈 등 이미 7개의 아이돌 그룹이 올해 첫 미국 순회 공연을 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데뷔한 지 갓 1년이 지난 고스트나인도 미국 공연에 나섰는데, 우려와는 달리 폭발적인 호응에 공연 과정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북미 시장이 전 세계 음악 시장 규모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기 때문에 팬데믹 기간에 K-팝을 소비하는 지역과 팬덤이 확대되었다 보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수들이 잇따라 미국 시장을 두드리는 건 압도적인 시장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연 시장 규모는 108억 8,500만 달러로 2위인 일본보다 4배가량 큽니다. 특히 미국에서 성공했을 때의 수입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미 BTS의 성공으로 K-팝 가수들의 공연 평균 관객 수는 10,000명에 이르고 있고, 평균 매출도 1,000만 달러, 우리 돈 120억 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동남아 공연의 회당 매출이나 수익보다 많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공연 표값이 코로나19 이전보다 20%가량 오른 데다 잘 갖춰진 공연 인프라로 수익성도 좋아 가수들의 도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수들의 대면 콘서트가 속속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근 3년 만에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직접 보겠다는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라고 속여서 비상금 대출까지 받도록 유도했는데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돼 대표적인 K-팝 콘서트로 자리 잡은 드림 콘서트. 오는 18일 코로나 사태 후 3년 만에 대면 콘서트가 열리는데 2만 장 넘는 티켓이 20분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티켓을 원가에 양도하고 아이돌 가수가 서명한 CD도 받아주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는 지인이 뭐 사인 받았는데 인피니트 사인 받아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글을 올린 남성은 구매자들에게 티켓 예매자의 명의를 바꿔야 한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한 뒤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들에게 날아온 건 티켓이 아니라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청구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이 구매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사들인 겁니다. 남성은 또 티켓 명의를 바꾸고 인증받으려면 수백만 원의 보증금도 필요하다고 요구해 일부 피해자들은 인터넷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습니다. 자기랑 거래를 한 사람들 이렇게 사진들을 보내주는데 막 저처럼 100만 원 3번 보냈는데 거래 잘 됐다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가 최소 23명,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을 넘습니다. 직접 추적에 나선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임을 알게 됐고 이 남성이 방송 도중 배달을 주문한 음식점을 찾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메추리알이고요 형님들, 메추리알이고 김입니다. 요거는 이제 밥, 공깃밥. 음식점을 통해 사기범의 주소를 알아낸 경찰은 어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대면 공연이 재개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드림 콘서트 등 각종 음악회를 사기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 측근 중심의 인사에 이어 교육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교육부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의 핵심 주제는 반도체였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반도체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까지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교육부를 향해 경제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과 인재 양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부의 존재 의미를 과학인재 공급에서만 찾으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그 공교육을 확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장의 노동자 양성이었거든요. 그때의 인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낙오자로 인식시킬 수 있는 데다 법이 규정한 교육 이념과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의 헌법이라 불리는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표를 인격을 가꾸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대학이 이미 취업 준비 기간이 된 상황에서 교육의 목표를 산업인재 양성으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정용 차량을 정치 자금으로 수리한 뒤 퇴임 후에 이 차를 사서 자신의 개인 승용차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업사. 지난 2020년 3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곳에서 정치 자금으로 남편의 차량을 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어제 남편의 차량은 사비로 수리한 것이고 이곳에서 의원 시절 자신에게 지급된 관용 렌터카를 350만 원을 주고 도색했다며 견적서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의 관용 렌터카는 제네시스 G80, 차량 번호는 67호로 시작합니다. 김 후보자가 이번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을 보면 본인 소유의 2017년식 제네시스 G80 차량이 눈에 띄는데 이 차량의 옛 번호 역시 67호로 시작합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임기를 2달 앞두고 정치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타고 다니던 관용 차량을 수리한 뒤 퇴임 후 개인 소유차로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관용차를 개인차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렌터 차량이 잦은 사고로 외관이 좋지 않아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도색 작업을 실시한 것이고 차량 조작과 운행이 익숙해진 렌트 차량을 인수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기를 한두 달 남겨놓고 차량을 정비하고 광택까지 내고 이후에 분명히 본인이 그 차를 인수했기 때문에 공적인 정치자금으로 막말 전력의 갭 투자, 이해충돌 논란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호영 후보자 낙마 이후 내정된 김 후보자의 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이 오늘부터 코로나19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국내에서 관리됩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발진이 생긴 뒤 평균 11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법으로 정한 2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홍역 등 22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아직 국내 발생 환자는 없지만 한 발 빠르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코로나처럼 확진자는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격리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7일 등이 결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고 원숭이 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그 생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31개국에서 473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증상과 감염 경로 같은 정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 확진자 21명 중 17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 환자들에게서 피부 발진이 생겼고 발진 시작 평균 11일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진만 나게 돼서 의심해서 검사를 하면 PCR 바로 양성 나오거든요.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단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특히 12명은 발진 이전에 피로나 발열, 두통 같은 증상부터 먼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대상 환자 17명 중 14명이 증상 발생 이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동성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 집단에 유입됐기 때문일 뿐 동성애가 원인은 아니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7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캐나다에선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두창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최신 백신인 3세대 두창 백신을 국내에 도입해 고위험군에만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정말 나에게 참 내려주신 천직이다. 그분들의 위로, 건강 이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사명을 받았다.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일요일의 남자, 현역 최고령 방송 진행자 송혜 씨가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무려 34년 방방곡곡을 돌며 온 국민을 웃기고 울렸던 명실상부 국민 MC에게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 매주 일요일, 이제 점심 먹을 때쯤 됐구나를 알려주던 경쾌한 목소리를 남긴 채 국민 MC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송혜. 그는 굴곡진 95년의 인생을 웃음으로 승화한 천생 코미디언이었습니다.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6.25 전쟁 중 부모와 헤어져 혈혈단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에서 배운 성악을 미천 삼아 유랑극단에 들어갔지만 지독한 가난 속 죽음 문턱에 이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것밖에 없고 뛰어내렸는데 나무에가 얹혔어요. 제가. 내가 왜 끝까지 안 떨어졌는가 하는 후회심도 있지만 한쪽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냐. 바닥쳤던 송혜의 인생의 한 줄기 빛은 다름 아닌 TV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왜 남의 땅을 때려 여보? 누가 내가 딸꾹질한다고 그랬어? 우리 집이 집사람이 딸꾹질한다고 여보? 당대 최고 스타들 옆 감칠맛 나는 조연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또다시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겁니다. 옛날부터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날 땐 부모의 가슴에 묻고 떠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시절 나들이 프로그램 하자는 PD의 말에 시작한 전국 노래자랑. 그에겐 다시 살아갈 원동력이 됐습니다.
제 평생의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죠. 3살짜리부터 115세 애들이 나와서 가정 얘기부터 직업 얘기를 하며 환경 얘기, 오늘까지 온 그들의 얘기, 이거 뭐 몰랐던 걸 많이 얘기하니까. 88년 경북 성주편을 시작으로 1000만 명 넘는 출연자를 만나며 쉼없이 달려온 34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달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딴따라로 불리기를 원했던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들 하시죠. 나는 정말 무대에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최후의 일각까지 무대를 지키신 분이 아니었는가. 웃음 주고 위로를 건네는 사명을 내려놓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 달 전부터 협박에 시달려 왔었고요. 살해를 당한 바로 전날에도 스토킹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다세대 주택.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건물 1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3층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10시쯤에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뭔 일이 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여자분이 먼저 구급차 실려가시고. 범행 직후 남성은 1층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성과 4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지난달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전 피해 여성은 헤어진 남성이 자꾸 다시 만나자며 전화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다며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고 위치 추적과 비상호출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범행 바로 전날에도 남성은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 여성에게 욕을 하며 괴롭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입건하면서도 전화와 문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있었으면 현장에서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해령범 체포를 하죠. 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적인 접촉 같은 게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6개월 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를 막겠다며 심각한 스토킹 사건은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도 스토킹 혐의로 붙잡힌 남성이 유치장을 나온 지 이틀 만에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자신의 화물차 뒤에 쇠사슬로 개를 묶어놓고 달리던 남성이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동물학대라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뭐가 문제냐면서 욕설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쇠사슬로 된 목줄이 채워진 갈색 개 한 마리. 쇠사슬이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화물차 뒷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제주시 외도동에서 개를 화물차에 매달고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놀란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를 멈춰 세운 뒤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네. 검색이어서 뭔가 있는데 매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뒤늦게 화물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후방 카메라로 개를 지켜보면서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격자들이 동물 학대라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이 올 때까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얘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니 태울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비상등을 켜고 낮은 속도로 운전을 해서 데려다 준 것뿐이다. 이게 어떻게 동물 학대냐 이러면서 너무.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지인의 개가 혼자 돌아다녀 데려다 주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상인 한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이랑 가까운 곳에 있던 주택가로 연기가 퍼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동구의 한 화훼단지.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여러 곳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자욱한 연기가 가득합니다. 근처 주택 옥상에서 내려다본 화재 현장. 폭죽이 터지듯 불꽃이 수차례 솟아오릅니다. 자다가 번개 치는 줄 알고 번개가 5분 동안 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무 터진 소리 나니까. 현장에선 불티가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소방관 100명이 투입됐고 불길을 잡기까지 2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불에 탄 비닐하우스입니다. 겉을 덮고 있던 비닐은 모두 탔고 철골은 여러 군데 휘어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8곳이 불에 탔고 화환업체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비닐하우스 안에 사무실과 생활 공간을 설치했는데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 하나 없어요. 실감이 안 나요. 새벽에 연락 받고 나와가지고. 잿더미와 연기가 퍼지면서 비닐하우스 근처의 주택가 주민 50여 명이 이른 새벽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대피하라고 하셔갖고 수건을 다 가리고 좀 그렇게 안고 여기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해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오늘 화재 소식이 또 있었는데요.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텍 생명과학관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안에 방사성 물질, 화학물질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층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굴절 차에 탄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에 다가갑니다. 오늘 낮 12시 17분쯤 포스텍 생명과학관 2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왔고 그 옆에 있으니까 너무 독해가지고 옆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건물 외벽이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20분 만에 소방서 전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연구실 건너편 실험실에는 10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불이 번지면 방사선 피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피폭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체를 직원들 다 철수를 하고 다시 확인한 후에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화재는 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이라 건물 안에 남아있던 학생 4명만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연구실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는 섬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앞쪽부터 보시면 섭섬, 문섬, 범섬인데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그러니까 부드러운 산호가 자생하고 있어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문섬 바닷속에서 연산호가 죽어가고 있고 연산호의 터전인 안반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바닷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박주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마치 눈을 맞아 하얀 소나무처럼 생긴 긴가지 해송.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 문섬 앞바다의 대표적인 연산호입니다. 보랏빛을 띠고 하늘하늘 흔들리는 자색수지 맨드라미는 멸종위기 야생 생물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지인 문섬 앞바다 전체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호 군락지 옆으로 가보니 산호 군락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호가 붙어 있어야 할 암벽은 군데군데 무언가에 긁힌 듯 굵고 하얀 흔적이 남아있고 암석 표면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수심 10에서 20m 깊이의 바닷속 안반이 훼손된 건 관광 잠수함 탓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산호를 더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 잠수함이 암벽 가까이 운항하면서 암벽이 긁히고 산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잠수함이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안반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지형 훼손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요.
또 해저에서 잠수함이 잠시 멈춰서는 중간 기착지가 비정상적으로 반듯하다며 평탄화 작업을 한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거의 지형 자체가 디귿자 형태로 이 관광 잠수함 운항을 위한 어떤 의도적인 훼손이 발생한 건지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잠수함 운용사 측은 조류 때문에 잠수함이 밀려 암벽을 긁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바깥쪽에 고무 매트를 붙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 운항 코스를 변경을 하고 하면서 가능한 자연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은 정기 모니터링으로 산호 훼손 여부를 확인한 뒤 잠수함 운항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정밀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월화수목 토토일,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는 주 4일 근무제. 직장인들에겐 꿈과 같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영국은 70개가 넘는 기업들이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는데 하루를 덜 일하고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물류회사. 일주일에 닷새 35시간을 일하던 직원들은 1년 전부터 나흘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근무 시간만 3시간 줄여서 나흘로 집중했습니다. Plus de temps de m'occuper de ma vie privée, effectivement, enfin de m'occuper de plein de choses, et plus de temps de profiter surtout des enfants, quoi. 직원은 추가로 뽑지 않았고 작년 매출은 한 해 전보다 40%가 늘었습니다. Ces salariés se sentent bien, ils ont une pêche incroyable et finalement ça n'a fait que du bien aux équipes. 영국에서도 이달부터 기업 70여 곳이 주 4일제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과 병원 등의 직원 3,300여 명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행하는데 하루를 덜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과로사회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대기업 히타치가 내년 3월까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파나소닉도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주 4일제 도입을 지원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 2월 날간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4일, 32시간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4.5일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빨라진 건 코로나 기간 중 재택근무 시행이 일반화된 데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I think the kitchen staff have seen maybe about 20 to 30% rise in wages. The service crew, as it's harder to find a service crew. 주 4일제는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가능한 기업만의 이야기란 반박도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주 4일제 논의가 공론화됐던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회사들이 주 4일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최근 한 드라마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면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특별한 배우가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배우이자 캐리커처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 작가인데요. 요즘 폭발적인 인기 덕분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가 정은혜 작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많이 벌어와. 그래서 나 수술 시켜줘. 다운증후군 영희 역을 맡아 열연한 은혜 씨. 춤도 추고 화도 내고 줄였지? 기존에 그려지던 장애인의 모습과는 다른 다채로운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현실의 정은혜 그대로입니다. 유쾌한 모습에 사랑받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합니다. 그냥 뭐 연기다. 그냥 뭐 재미로.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연기하는 거? 그냥 뭐 타고난. 어떤 분하고 좀 가장 친해지셨어요? 우빈 오빠요. 은혜 씨는 캐리커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래.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 차파 그놈 인기가. 2016년부터 경기도 양평의 한 강변에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만 4천여 명. 그림은 장애인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에 시선 강박증과 조현병까지 겪었던 그를 세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렸을 때
쓴 시 하나 있습니다. 나는 왜 남보다 외모가 다를까? 나도 매력 있는 외모가 있었더라면 좋겠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며 달라졌습니다. 같은 눈높이로 눈을 마주하면서 잘 그려주세요. 이제 미소를 받게 된 거죠. 그 따뜻한 시선 때문에 치유가 된 거죠. 당당한 그의 모습은 다큐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다. 초상화를 그려줄 때마다 그녀가 하는 말입니다. 네, 예쁘게 그려주세요. 네, 이쪽 부르자.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내외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오늘도 훈련장에서 특유의 유쾌함을 뽐냈네요. 칠레전이 끝나고 하루 휴식일을 가졌던 대표팀. 푹 쉬고 다시 모여서 그런가요? 손흥민 선수도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편안한 발동작으로 몸을 풀어보는데요. 반가운 친구도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바로 92년생 동갑내기 김진수. 손흥민 선수가 가장 반겨주네요.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쉴 새 없이 부릅니다. 역시 대표팀의 최고 분위기 메이커답죠. 칠레전에서 보여준 특유의 유쾌함도 경기가 끝났지만 연일 화제입니다.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어낸 황희찬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일으켜 세운 장면은 SNS상에서 벌써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요. 칠레 선수끼리의 말다툼을 말리는 모습엔 해외 팬들까지 나서서 노벨 평화상감이라는 익살스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국내 평가전 기간 동안 팬들에게 제대로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손흥민 선수. 모레 파라과이전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무관중 시대를 경험한 이후 프로야구 팬 서비스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이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팬들에게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침체된 인기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박재용 기자입니다. 호쾌한 말루퍼로 승리를 이끈 박동원. 진짜 세리머니는 퇴근길에 시작됩니다. 간다. 호랑이 담요를 덮어쓰고 신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팬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맞은편에서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다가가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나눕니다. 양현종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간판 선수들과 서재흥 코치까지 참여한 호랑이 담요 세리머니는 기아의 팬 서비스 문화로 자리 잡았고 팬들도 직관의 즐거움이 하나 늘었습니다. 사인을 해주겠다는 손팻말을 직접 만든 SSG 선수들. 경기 시작 30분 전 관중석 팬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직 어색하고 경기 시작도 임박한 때지만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지금 아니면 애들 한 5분 정도만 시간 드릴게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보는데 와보니까 사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경기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직도 챙기게 되고. 팀이 패하면 분위기는 가라앉기 마련이지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팬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팬분들이 반가운 거죠. 항상 퇴근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계시니까. 야구공은 물론 장갑에 배트까지. 그동안 인색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팬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관중을 경험한 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구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 팬들이 연봉을 준다라는 생각을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있지만 가끔은 팬들에게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선발승을 거둘 때마다 많게는 1000명의 팬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고 있는 김광현은 그 선물이 곧바로 중고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금은 허탈한 일도 겪었습니다. 판매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판매돼서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근데 일단 최대한 가지고 싶은,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꼭 나눠드리고 싶고요. 각종 음주 파문과 폭행 사건, 도쿄올림픽 참사로 실망감을 안겼던 프로야구. 항상 야구는 인기 종목이었고 선수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거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팬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지 않을까라고. 팬이 없으면 프로 스포츠도 없다는 위기감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요. 내일은 휴대하게 편한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2개의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먼저 아침 시간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에서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후부터는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내륙 곳곳에서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 쉬어갈 텐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서쪽 내륙에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과 제주 18도, 광주 16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서울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날이 더워지면서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